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매일 반복되는 계속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잖아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그래도 다행히 매일 얼굴이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행이에요. 자, 가봅시다. 오늘 이제 경계론인데, 경계론은 두 개의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렇게 두 개의 파트. 오늘은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할 거고, 다음 주는 경기 변동 공부할 겁니다. 수요 공급은 수요 공급 따로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면 우선 균형 상태, 이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결정되고, 수요는 변화하던가요? 수요 변화하죠? 공급도 변화합니다. 그러면 균형이 변동한다. 균형이 변동하면 가격과 거량이 변동한다. 가격과 거량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격. 수요 공급 이론을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가격 이론.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이 가격 이론이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가격과 관련된 말이 나온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또는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해봐라. 이렇게 가격과 관련된 이론이다.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임대료.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균형이 변동하면 가격과 거량이 변동한다.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파트로 되어 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수요에서 총 이 앞전순환까지 제가 6개 배웠다. 6개 배우는데 하나는 이제 없애고 5개 배웠거든요. 이렇게. 공급에서도 5개 배웁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에서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다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그럼 몇 번? 3번.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만. 자, 몇 번? 5번. 5번 공부한다. 5번. 내가 하나만 공부한다. 그러면 5번 공부한다. 5번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예요. 언제나 시험에 출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다.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5번. 공급에서도 5번입니다. 이렇게.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가격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개념 중요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에서 중요한 거 2가지만 해봐라.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의 개념 이렇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공급에서는 공급 개념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공급 변화 요인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고 했어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수요 법칙, 공급 법칙.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부터 갈까요? 개념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수요와 공급 만나서 무엇을 결정할까요? 가격 결정하죠. 수요하고 시장에서 공급이 만나서, 이게 둘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미 물건을 사버린 것은 수요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물건을 산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이미 가격이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을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아직 사지 않은 거, 사고 싶어 하는 거, 공급을 판 것이다 해버리면, 공급은 물건을 판 것이다 해버리면 가격이 이미 결정돼 버렸다고. 공급은 수요를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 공급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거야. 수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공급,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수요, 물건을 산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입한 이렇게 준다고. 수요는 구입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공급, 물건을 판 겁니까? 팔고 싶어 하는 겁니까? 팔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판매한 X. 쓸 필요는 없어요. 쓰면 후회합니다. 왜? 다 있어, 거기에. 있으니까 쓰지 말고, 제가 체크할 때 여기다 색깔만 잘 칠하라, 이렇게. 그러면 수요, 구입한, 그럼 올까 X가? X.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수요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거 수요에서 구입한이라고 해서 3번인가 출제해요. 그럼 다 틀린 지문입니다. 구입하고자 한다. 공급에서 판매한, 그래서 2번 출제합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판매하고자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제. 자, 수요의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수요 공급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취소.
취소.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또 기분 나빠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자, 수요의 개념 갑니다.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번호를 붙이면 이제 2번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앞에가 1번 있고, 여기 있네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요 구입하고자 한다를 학자들이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사전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이렇게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출제했죠. 그래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제가 쓰면 후회한다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구입한 그럼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이에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사과 수량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경제학자들은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막연하게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OX, O라고.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된다. 유량 개념이다.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OX, O. 자, 세 번째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이제 3번인데 여기다 번호 붙이면 여기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욕구는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뭔만 하고 싶다요. 그게 욕구인데 수요에서 말하는 욕구는 뭔만 하고 싶다.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수요에서 말하는 욕구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살 의사, 구매 의사, 여기에 돈이 있어야 돼. 돈.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2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또는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구매력. 이 두 가지로 갖춘 게 욕구야. 그럼 이 두 가지로 갖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자들이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그럼 수요의 개념을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해석해요. 일정 기간 개념이다. 유효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이 욕구는 유효수요라고 하는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동시에 갖는 유효수요다. 이 욕구가. 그래서 수요의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초점은 유량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고 사전적 개념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유효수에다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유량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에. 그러니까 막연하다고 지금 처음 배우신 분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반대가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 이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야. 우리 시험은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 비교하는 게 13번인가 1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 구분하는 거. 요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의 개념이 중요한 거야. 유량과 저량 때문에. 유량과 저량이 몇 번 나왔으니까. 13번, 14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은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고, 그럼 이제 사전적 개념하고 유효수요만 정리하면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유량과 저량 정리해야 되겠지만 사전적 개념은 그냥 구입하고자 한다 이건 끝이에요. 수요는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유효수요는 살 의사 욕망과 경제적 능력,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여기다 이제 반드시란 말 넣어줍니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이런 말 넣어줄 수 있다고. 그 반드시 유효수요다.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O. X 아니라고.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야.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주면서 별것도 아닌데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를 말한다. OX, O입니다. 반드시 유효수요다.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구매력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봐요.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두 가지를 갖춘 유효수요다. 그러면 살 의사, 구매 능력이 있는데 지불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은 2억밖에 없다. 그럼 나는 지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은행에서 18억을 빌려준다면 20억짜리 살 거니까 20억짜리 사는데 나는 2억밖에 없다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2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18억을 빌려준다면 나는 지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수요는 유효수요인데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지불 능력을 구성하는 게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차입금까지 포함한다.
이 구매력은, 유효수요에서 말하는 구매력은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 이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이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자기 돈이라고. 여기에 차입금까지 포함한다. 그럼 구매력은 수요자의 재산이 한정된다.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이 한정된다. 올까 있을까? X. 차입금까지 포함시킨다.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와봐야 지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는 유효수요다.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때 지불 능력은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은행 돈도 나의 지불 능력을 구성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만 정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사전적 개념은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한 그러면 X다. 수요는 욕구인데 그 욕구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수요다. 반드시 유효수요다. 그런데 구매력을 구성하는 것은,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인데 그 지불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은행도 나의 유효수요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구매력을 구성할 수 있다. 됐죠? 오늘 집에 가면서 은행 지나가면서 나의 구매력을 구성시켜주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의미 아시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만 정리되면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도 있을 건데, 공급의 개념 책 넘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면 돼요.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이나 용역은 필요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공급 판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공급도 일정 기간 정했으니까 유량 개념. 공급 아직 안 팔았죠?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공급은 이렇게 하죠. 수요는 아니라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개념으로 실제로 판매량을 말하지 않는다. 그럼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뭘까 있을까? X가 된다. X. 됐죠? 그 다음에 수요는 유효수요 그랬네. 공급은 유효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파트가 없어. 그럼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급이 되려면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과 아파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 공급이 되려면 판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주면 되니까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두 개 합친 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한다. 안 쓰는 이유는 중요성이 없으니까. 유효 공급.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유량과 저량이 끝나지 않았고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났네. 유량과 저량이 아직 안 끝났고 수요의 개념 끝났어요. 세 가지로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반드시 유효 수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수요의 개념이 있고 이제 공급의 개념도 다 끝났잖아요. 근데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럼 수요와 수요량은 거의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그다음에 공급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지. 그럼 수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고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고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수요량 다 수요가 붙어서 공급, 공급량, 공급 붙었죠?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니까 수요량,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수요든 수요량이든 공급이든 공급량이든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해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그 300만 원에서 이것저것 다 비하고 나서 100만 원 남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남는데 그 100만 원을 범위 내에서 내가 사과를 최대로 10개를 사고 싶다. 그게 수요량이거든. 그 최대 수량이에요.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에요. 그럼 이제 공급량을 설명하면서 이 최대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옳은 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도 옳은 말. 수요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최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다. 자, 그럼 수요, 수요량, 공급, 공급량 개념 끝났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고 수요자 가격은 자차 생략하고 수요 가격이라고 해요. 공급자 가격, 공급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도 수요가 붙었어요. 공급자 가격도 공급 붙었습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이 뭐냐면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수요랑 수요자 가격이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니까 지불했다, 샀다, 구입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제가 수박을 좋아한다. 그럼 제가 그냥 시장으로 수박 사러 가면서 마음속에 주고 싶은 금액이 있다고. 아무리 수박이 좋아도 나는 3만 원까지 지불할 여유가 있다. 그 3만 원이 지불했습니까? 수요자가 생각하는 가격이다. 생각하는 가격. 그것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대 금액. 이거 수요자 가격. 쓸 필요 없어. 또 다 있어요. 자,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자가 이걸 팔면서 받고자 하는 금액. 공급자 이걸 팔면서 최소 3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게 공급자 가격이야. 그럼 공급자 가격은 받고자 하는 금액이고 수요자 금액은 지불할 여유가 있는 금액인데 수요자 금액은 최대 금액이 선택이야. 최대로 나는 3만 원까지 줄 여유가 있다.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최소로 이 정도로 받아야 되겠다. 최소 금액의 성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 하지 않고 수요의 개념 이제 끝나고 나서 수요량, 수요자 가격, 공급량, 공급자 가격이 다 끝냈어요. 공급자 가격, 수요자 가격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저 부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수요량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할 용역을 구입하자는 수량이다. 근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다. 그럼 공급량으로 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할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최대 수량이다.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제한을 구입할 때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성격을 갖는다. 공급자 가격만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수요량 최대, 공급량도 최대, 수요자 가격도 최대.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성격을 갖는다. 됐죠? 조만간 나올 거예요.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수요 공급에서 개념에서는 유량과 저량만 남았어요. 다 했고.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은 몇 가지 공부할까요? 세 가지 공부해요. 유량과 저량이 나오면 그러면 세 가지 공부한다.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구분해봐라. 세 번째는 사례. 사례는 크게 신경 쓸 맛이라고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게 2번이에요. 2번. 그럼 구분은 뭔데? 거의 대부분이 유량과 저량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박스를 줘요.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구분해 보십시오. 그게 구분이,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 유량과 저량은 여기 있는 거 암기, 얘도 암기. 그렇게 되는 거야. 유량과 저량은.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은 이제 어떻게 출제한가 알려드렸고, 개념은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거,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 이제는 지겨울 때가 됐어요.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아 저런 게 있었나? 새롭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야. 이제는 지겨울 때가 됐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 아 언니 저런 게 있었나?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5, 6월 달에 지겹고 7, 8월 달에 문제 풀면 또 안 풀려. 지랄. 지겨워도 안 풀려 문제가. 그게 문제야. 그런다니까요? 다 할 것 같아. 아니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다 알아 들을 때는.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 웬 지랄이야 이거. 그치? 이런다니까 공부가. 아직도 안 늦었어. 편하게 살자고. 마음 편하게. 인생 짧어.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선생님 무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자는 소리. 자, 유량.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의외로 복잡하게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하시면 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 예? 그리고 이 책 저 책 보지 말고 딱 하나만 보면 돼. 이 책 저 책 제발 좀 보지 마. 막 놓고 이걸 공부했다 저걸 공부했다 어떤 거 공부해? 제발 아무거나도 좀 해봐.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서, 필수서, 그 다음에 필기노트 다 똑같은 거라고. 필기노트는 뭐 유량이 다른 데서 났나? 다 똑같아. 꼭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번 말하거든. 꼭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이때쯤이면 어떤 걸로 공부해야 됩니까? 또 무거운데 세 개를 다 가져온다. 기본서, 필수서, 강의노트 다 가져와. 어떤 걸로 공부해요? 그러면 저는 진이는
진이 속에 있는 뜻은 제발 좀 아무나 공부를 해라 좀 이거야. 표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표시는 가장 편한 걸로 하십시오. 공부가 힘드시죠? 이렇게. 그게 표시야. 그러니까 진이하고 표시가 다르지. 내심이 의사하고. 근데 표시된 대로 우리 민법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표시된 대로. 됐죠? 아, 그러니까, 내가 막 웃으면서 공부가 많이 힘드시죠? 막 그럴 때 속으로는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이제 표시된 대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혼식은 친절하다 개똥이다. 속으로는 참 나 걱정돼 죽겠다. 어떡하려고 할까? 이렇게 했더니 자 이제 잠시 집중 합시다.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행착오 거쳐야 돼. 여기 이제 지금쯤이면 지겨워야 되고 7월달 8월달 문제가 풀 때 10개 주면 다 할 것 같은데 한 5개밖에 안 풀리고 그 7, 8월달에 문제 푸는 요령 알고 10월, 이제 9월달에 매일 아니 매주 그 부도산의 결혼을 매주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초상의 묘가 잘못된 거야. 자, 이제 갈게요. 유량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무조건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이에요. 그러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이고 일정 기간 유량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은 저량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번. 개념은 3번. 어떤 식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나왔네. 일정 기간. 그럼 뭐요? 유량 그러면 돼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스탁 개념이다.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뭡니까 있습니까? X. 스탁이 저량이거든, 저량. 일정 기간 나왔으니까 유량, 플로우 그래야지. 그때 스탁이라고 안 했어. 우리말로 썼는데 스톡이라고 써, 스톡.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이렇게. 그냥 저량이라고 하지 왜 또 스톡 개념이라고 했을까? 출제자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 일정 시점 나오면 저량, 반대로 저량 나오면 일정 시점, 유량 나오면 일정 기간. 그런 개념이에요. 22회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22회 때는 뭐라고 하냐면 유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다. 그게 22회 때 시험 문제예요. 뭡니까 있습니까? X. 끝이야. 이렇게 유량과 저량 개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유량 해당되는 거 여기 있고 저량 해당되는 거 여기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뭐래? 하나, 둘, 셋, 엄청 많아. 등자 붙어요. 등자. 다 등자 붙어요. 등자. 그럼 무수히 많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그래서 안 되니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유량에서는 7가지 말고 간다. 7가지. 7가지도 많잖아요. 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 4가지. 그럼 시험은 1번을 4번처럼 낸다고. 시험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아파트 생산량 3번 냈다고. 아파트 생산량, 생산. 그 다음에 요 변동. 인구 변동, 재고 변동, 가격 변동 이렇게 나왔어요. 변동. 그 다음에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그 다음에 주택 거래를 쓸 수 있죠.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왜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일정 기한 개념인가? 지금 그러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지금. 저량이지. 지금 그러면 일정 시점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검단의 아파트 거래량, 이건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검단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래 변동은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된다. 이런 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규 생산 똑같은 말인데 자 이게 맞는 거 봐요. 지금 우리 검단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검단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지. 신규 공급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는 그게 생산 공급이야. 신규 공급, 생산 공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규로 지금 공급 몇 개입니까? 지금 신규로 공급 몇 개입니까? 안 맞습니다. 1년 동안에 신규 공급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 개념. 유량 개념. 그건 4개 됐어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해서 3개. 그래서 총 7가지 알고 본다고.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러면 돼. 그러면 시험은 수입이라고 안 나오고 수입에 해당되는 거. 저의 수입은 저의 소득이죠. 저의 월급이죠. 저의 임금이죠. 시험은 근로자의 임금. 부동산 투자회사의 직원의 월급이요. 직원의 월급이 이렇게. 그게 임금이잖아요. 여기다 연봉 넣어도 되고, 주급 넣어도 되고, 일당. 일당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일당은. 하루 동안 받는 돈이 일당이잖아. 그게 일당 아니고. 일당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지. 하루 동안이잖아요.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10분 동안. 그게 다 유량이라고. 그럼 하루 동안이 24시간이잖아. 일정기간이잖아. 하루 동안. 그럼 일당이, 하루 동안 받는 페이가, 요 일당이 유량인가 저량인가? 유량. 요 일당이 하루 동안 나의 소득이잖아. 하루 동안. 나의 하루 동안 수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 요 소득으로 끝나면, 소득으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이야. 저하고 배웠던 소득,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전부 다 소득으로 끝났죠? 그러면 유량 개념이야. 당기순이익. 현대자동차의 지난 1, 4분기 동안 당기순이익 얼마? 지난 1, 4분기는 3개월이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작년 1년 동안 당기순이익, 1년 동안 당기순이익. 그럼 일정 기간이잖아요. 뒤에 수입이 생략됐어. 내가 한 달에 지대 수입만 3천만 원이다. 내가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이다. 이자 수입이 얼마다? 뒤에가 다 수입이 생략돼 있다고. 수입을 주면 좋을 텐데 시험 문제에서 수입을 안 줘. 그냥 지대 임대를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지출. 한 달 동안에 소비 지출이 얼마인가? 뒤에 지출이 생략됐어. 투자 지출은 얼마인가?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수입과 지출 묶은 거 수지, 현금 수지, 수지를 흐름이라고 해. 그럼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국제수지, 무역수지,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수지라고 끝나면 전부 다 뭐야? 유량이다. 그럼 다 끝난 거야, 유량. 수입 수출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입은 얼마인가? 한 달 동안에 수출은 얼마인가? 이거잖아요. 이게 유량이다. 그럼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끝.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요 유량은 시옷이라는 글자가 많아요. 시옷이 많이 들어가. 시옷. 그 다음에 시옷. 다 시옷이 많이 들어가. 시옷이. 그러니까 시옷이 많이 들어가다고. 시옷이. 이것도 시옷. 예?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고. 오죽하면. 예? 시옷이 많이 들어갔다. 예?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개념인데, 요거 반대야. 신규의 반대가 중고야. 신규의 반대가 중고. 그 다음에 기존, 재고. 다 똑같은 말이 사실은. 그럼 중고, 기존, 재고인데, 기존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중고, 재고가. 그러면 어떻게 3번처럼. 기존 부동산 공급, 기존 들어갔잖아요. 이 기존 다시 자리에 중고 그런다고. 중고 분산 공급. 주택 재고 나왔습니다. 주택 재고량이 지금 밖에 있는 저 주택들이라고. 그게 주택수야, 주택수. 가장 잘 나온 게 인구, 그 다음에 가치. 그러면 저량 그러면 중고, 기존, 재고, 인구, 가치. 그러면 이제 재산은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고 요 자산 잘 나와. 자산, 부채, 자본. 물론 가격도 저량이지만 가격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어떤 회사의 지금 자산은 얼마입니까? 부채는 얼마입니까? 자본은 얼마입니까? 그럼 저량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통화량도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시험은 딱 한 번 나왔어요.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그러니까 통화량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통화량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유량이냐 저량이 물어봐. 통화량 지금. 그럼 일정 시점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그게 통화량이야.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지금 이런 개념입니까? 그래서 저량에 해당되는 거 정리하고 이제 유량과 저량도 다 마무리해볼게요. 저량, 일정 시점. 그러면 저량에 해당되는 건 중고, 재고, 기존, 인구, 가치, 자산, 자본, 부채, 자본, 재산 이 정도. 그럼 된 거예요. 예? 그럼 저량에 해당되는 거 다 외울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본이라고 안 나오고 총자본, 자본 총량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뭐뭐 못한다고. 저라고 이제 자본이라고 배우는데 이 자본을 자본 총량, 그다음에 총자본 이렇게 출제해요. 총자본 식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자본 안 나오고 자본 총량이라는 게 총자본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 그 부채라고 안 나오고 부채 총량, 부채 총액, 총부채, 자산 총자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총량이 무슨 뜻인가, 총이 무슨 뜻인가,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량도 끝났어요. 그냥 갈 수 없고, 여기 이제 여러분 기억나가 봐봐요. 제가 투자론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 부채 나왔어요. 부채. 그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온대요? 자본. 부동산의 결혼은 남의 돈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 내 돈이 나온 거야. 부채가 다른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부채 나왔습니다. 자본 나왔어요.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자산이야. 일이 아니야. 더하면 무조건 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이 아니야. 자산이야. 자산. 자산이 나온다고. 그럼 부채 나왔어요. 이번에 자본 나왔습니다. 나눌 겁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부채 비율.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야.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다음은 뭐고? 자산이 되고,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나왔습니다. 나눈 게 부채 비율이 되는 거고, 부채, 자본, 자산, 요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이 다니고, 이 세 가지는 유량이다, 재량이다. 저량이다.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 부채 나오고, 그 밑에 자본 나오는데, 나누면, 그게 뭐가 되고? 부채 비율이 되고. 됐죠? 그럼 이제, 얘는 덤으로 공부한 거야, 덤으로. 유량과 저량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덤으로. 그럼 유량 끝났고, 저량 끝나면,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유량과 저량은 철저하게 여기 있는 거, 구별하는 거. 그게 유량과 저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건 다 봤네.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는 생략할 수 있다. 구입한 수량, 판매한 수량, 그러면 X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이 끝났어요.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근데 필수수 양 사이드에 있는 지문이니까 뭐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1번. 부동산 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수요곡선 필요 없고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이게 뭘까? 유효수요잖아요.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유효수요.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X?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최대 수량이다. 최대는 생략할 수 있다. 28회 뜨고 이제 30회 때 또네. 30회 때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유량 기준에서 일정 기간.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OX? X.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틀렸지. 공급량 냈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OX? X.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틀렸고. 4번은 유량과 저량 알고 있는가? 가볍게 물어보는 거야. 소비 지출, 소득, 신규, 시옷. 유량이잖아? 유량. 주로 시옷이 많다. 이제 5번이 사례야, 사례. 유량과 저량의 사례, 딱 유력이 한 번 나왔다고.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유량 물어보는 거야, 저량 물어보는 거야? 저량, 현재, 저량. 그러면 지금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주택 저량 공급량.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저량이야, 저량.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 지금 공급된 거. 얼마? 1,500만 채.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현재 주택 수요량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되었어요. 그럼 지금 수요된 건 주택 저량의 수요량 얼마? 1,400만 채. 100만 채가 공가니까. 그럼 이 사례에서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가 되는 거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가 되는 거고, 이거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왔어요. 사례는 딱 한 번. 그러니까 사례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끝남으로써 이제 개념,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어요.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유량에서는 시옷이 된다, 시옷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저량은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지읒이 많이 나와, 지읒. 저량, 지읒, 중고, 재고, 재산, 자산, 자본, 저량, 지읒 많이 나오죠? 지읒. 이렇게. 이상하게 지읒이 좀 많이 나온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야? 또 지읒 나오면 무조건 다 유량하면 안 되고, 저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수요법칙. 수요법칙이 공부할 게 없잖아. 수요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관계.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그럼 공급법칙도 있을까요? 있겠죠.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죠. 그게 공급법칙이야. 저 뒤쪽 다 있으니까 뭐 굳이 넘어갈 필요 없고 이거 써보면 굳이 뭐 이거 써봅시다. 공급법칙.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켜 감소일까?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감소. 자, 이게 공급 법칙이야. 근데 시험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안 내. 안 낸다고. 공급 법칙 이렇게 안 내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오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감소한다고 낸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 감소.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리하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형태를 보여요. 예전에 왜 우하향한 것을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정도만.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요 곡선도 있고 저의 수요 곡선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사가 수요 곡선도 있고 저의 사가 수요 곡선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 개별 수요 곡선 전부 다 합친 거, 더한 것을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낸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한 2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냈고 2번밖에 안 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회 때 내고 32회 때 내고 계산 문제.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19회 때도 어려웠고 작년에도 아주 어렵게 풀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 문제 냈고 이론적으로 한 번도 안 내는데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개 비교하면 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있으면 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곡선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보다는 공급 곡선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그려봐라. 공급 곡선 그려봐라. 안 나와요. 가끔씩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나올 뿐이야. 근데 시험은 수요 법칙이란 공급 법칙을 이렇게 안 준다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OX?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까지 됐어요. 수요 곡선 여기 뭐 개별 수요가 어떻고 시장 수요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이것만 알고 있고 좀 있으면 우하향하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는 거야.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하향한다. 그 다음에 개별 수요가 어떻고 시장 수요가 어떻고 책에 써놓고 제가 PPT 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장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이거 좀 이따 외울 거예요. 그럼 공급으로 가볼게요. 공급. 공급으로 가면 공급 법칙도 공부했고 이제 공급에서 공급 곡선이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으로 가면 공급의 개념입니다. 25페이지 가면 공급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공급자 가격, 공급량을 다 있습니다. 공급 법칙도 됐잖아요. 공급 법칙도.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공급에서는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없음. 공급 곡선이 약간 중요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그럼 공급 곡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각각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를 취한다? 우상향. 근데 우리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는 것을 이미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여기서 배웠겠죠. 어느 부분에서 배웠을까?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지난주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 배웠다고. 뭐 할 때 배웠어요? 부증성. 지난주에 부증성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지난주에 뭐 한 가지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에 부증성을 배웠잖아. 지난주에 부증성을 배우면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기억납니까? 그거 배웠잖아. 그거.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봐요. 야, 공급 곡선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은 몇 가지가 있던가요? 두 가지. 물리적 공급하고 용도적 공급인데 그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용도적 공급이라고 자주 말했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용도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같은 말. 그럼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적 공급은 가능.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배웠어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인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용도적 공급이잖아.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면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 이게 이제 28회 때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해요. 우하향한다. 그럼 뭘까 했을까? X.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급선이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고 우상향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부정성 때문에 수직선이거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랑 않고 이렇게 나와요.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그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까? 용도적 공급 곡선입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다. 부정성을 반영한 게.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무슨 공급 곡선입니까? 경제적 공급 곡선, 용도적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28회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그랬다고.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용도적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우상향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 뭡니까 있습니까? X라고 다 정리. 공급 곡선에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하고 요 장기 단기 공급 곡선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 있고 용도적 공급이 있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되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것은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시험은 약간 변형시켜서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라고 해요. 그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 물리적 공급곡선이에요. 그 부정성을 반영한 토지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OX? O. 그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용도적 공급곡선, 경제적 공급곡선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그런다고. 그게 용도적 공급곡선이야. 그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택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택지량이 늘어나거든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용도적 공급곡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하향한다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럼 OX, X. 자, 그다음에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뭐다? 탄력적이다. 예? 이게 공급에서 약간 중요성 있는 공급 곡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수요로 와서 수요로 다시 와서요. 이제 네 번째. 수요에서 네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인데 시간이 좀 빠르신 편이 있지만 여기서 좀 끊어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은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해버리면 11시 돼. 그럼 여러분 입이 팍 튀어나와. 여기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10분 쉬었다.